안녕하십니까, 이재입니다. 자, EJ가 조금 재미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시청자님들 조금 재밌으시라고 일부러 뭐 조금 좀 재미있는 요소들 뭐 이런 것들도 포함시켜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거기서 말씀드린 종목을 재밌게 그냥 흘러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게 T플렉스,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게 SPG,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게 신테카바이오,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들이 종목이 LIG 넥스원입니다. 네 종목 다 말씀드렸던 그 다음날 시초가로 잡는 거니까 네 종목 다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오늘 한 7%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자, 프로는 재밌게 보시더라도 이 추천주들 종목 같은 것들은 잘 챙겨서 투자에 이용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참 오래됐어요. 12월 달 그 전에도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뭐 천연가스 관련주들, 대성에너지, GSE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그때보다 더블 막 이렇게 올라와 있죠. 자, 지금 쫓아가는 거는 안 되는 거죠. 뭐든지 남들이 하지 않을 때, 그럴 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때 찾아서 좀 기다리시는 게 그게 가장 현명한 그런 투자자입니다. 자, 오늘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깊숙하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자, 지금 뭐 돈바스 지역이 교전 상태죠. 자, 이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 쪽에 가까운 우크라이나 영토를 이 돈바스 지역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전쟁 지금 시끄러운 지역은 루간스크 지역인데 뭐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루간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 친러시아 성향의 반군들이 거기서 정부군하고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쪽에는 러시아계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독립공화국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그거를 뭐 용인해 줄 리가 없겠죠. 자, 이 돈바스 지역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지금 포탄 막 떨어지고 그런 지역이 돈바스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끄러워지다 보니까 푸틴은 급기야 지난주에 전략 핵무기 훈련에 대해서 참관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ICBM 실험 같은 것도 뭐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말이죠. 20일 날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되는 뭐 그런 예상까지도 지금 뭐 편성을 하겠다라는 뭐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폴란드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전쟁이 터지면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넘어오면 우리는 난민들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좀 나타나면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올까요? 이런 거예요. 우크라이나 쪽 내부 갈등인데요. 보시게 되면 여기 쭉 이렇게 여기에 사용하는 언어들 뭐 이런 것들도 좀 나와 있죠. 여기 요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빨가면 빨간색일수록 그 러시아계 인구 비율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여기 전에 합병됐던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거의 러시아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에 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을 하고 주민들한테 투표를 했죠. 투표를 실시해갖고 진짜 뭐 법적으로는 남의 땅인데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가서 예전에 그쪽 땅이었으니까요. 들어가서 점령을 하고 주민들한테 너네 친러 할래 우크라이나 할래 투표해 그래갖고 이쪽에 뭐 러시아 쪽이 많았다고 이거 우리 땅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도네츠크도 있고 그다음 루간스키도 있죠. 요 두 군데가 지금 우리 뭐 독립해서 우리 각자 민주공화국이야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친러시아계 성향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동쪽하고 서쪽이 차이가 확 나요. 자, 이쪽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서쪽 같은 경우는 이쪽이죠. 여기가 키예프고요. 자, 여기는 우크라이나어를 쓰는 그 인구가
78%나 정도입니다. 78%가 이 우크라이나어를 쓰고 있고요. 자, 인구 비율은 여기에 지금 친러시아 쪽 이쪽 같은 경우는 러시아어를 이렇게 좀 많이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도 이들이 그 끝까지 올라가면 조상들은 같아요. 뭐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참 이쪽이 재밌어요. 뭐냐면 블라디미르 1세라는 분이 이 키예프 건국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이킹 후예예요. 근데 자, 이 블라디미르 1세가 키예프 공국을 이렇게 설립을 하는데 여기에 자, 요거를 확대해 놓은 게 요겁니다. 설립을 했는데 이분이 죽으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면서 막 되게 많이 갈라졌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요렇게 한 나라로 있던 그 지역이 여러 가지로 요렇게 갈라졌고요. 키예프는 여기에 있네요. 자, 요게 13세기 초에 루스죠, 루스. 자, 러시아의 어원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13세기 초에 루스 지도예요. 자, 근데 요렇게라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자, 이들이, 갈라져요. 어떤 계기로 갈라지냐 하면,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 이분이 출연을 하죠. 징기스칸이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징기스칸이 처음부터 이쪽을 유럽 쪽을 정벌을 하려고 그렇게 간 건 아니죠. 그 지금 이란 쪽 중동 쪽에 있는 호라즘에다가 사신을 보냈어요. 징기스칸이 사신을 보내서 교육 좀 하자 이렇게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을 죽여버리죠. 그 호라즘의 슐탄이 죽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한 번 더 보냈어요. 자, 이거 슐탄 네가 한 거 아니라는 거 안다. 밑에서 한 거 알고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 처벌하고 그렇게 잘 지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수염을 잘라버렸어요. 근데 이 몽골 쪽에서는 수염을 잘리는 게 정말로 남성의 그 상징성을 잃었다라는 굉장히 치욕적인 그런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몽골의 징기스칸이 열받은 거죠. 그때는 금나라를 치고 있을 때였어요. 금나라 정벌에 나섰었던 때인데 금나라 쪽에는 3만 정도의 병력만 남겨놓고 다 돌립니다. 다 돌려서 이쪽을 호라즘 왕국을 정벌을 해요. 자, 그래서 이 15만 정도가 왔다는데 호라즘이 40만 정도 됐다 그러는데 몰살당했다 그러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슐탄은 호라즘의 왕은 도망갑니다. 근데 이 징기스칸이 요쪽으로 데리고 있는 장수들이 굉장히 사준사구 그래서 4마리의 준마와 4마리의 충성스러운 개 이렇게 갖고 사준사구라 그러는데요. 이 징기스칸의 신복 중의 신복인 제베하고 스프타이를 이쪽으로 보내요. 이쪽으로 보내면서 호라즘의 왕 저거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와 이렇게 보냈거든요. 보내는데 쫓아가다 보니까 이쪽이 카스피해인데 이쪽에서 죽어버려요. 이쪽에서 죽어버리니까 죽었는데요. 그렇게 보고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징기스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할 수 없고 한번 쭉 정찰을 한번 돌아봐라. 이쪽에 어떤 애들이 있는지 한번 정찰을 한번 돌아봐.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가 카스피해죠. 요게 카스피해인데 제베하고 스프타이가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이쪽에는 조지아 공국도 있었고요. 자, 근데 이 가는 데마다 2만 명이 갔다 그래요. 2만 명이 이쪽으로 갔는데 그쪽에 7만, 8만 조지아만 하더라도 몇만 꽤 되게 6만 정도 됐었나 봐요. 근데 이런 하나도 막지 못하고 전부 다 덤비면 몰살시켜버리고 그다음에 그냥 항복하면 좀 봐주고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원정을 막 다닙니다. 근데 징기스칸이 이 호라즘을 완전히 평정하려면 한 3년 정도 걸리겠다 싶었나 봐요. 야, 너네는 이렇게 돌아가고 정찰하면서 챙길 거 있으면 좀 챙기고 약탈할 거 있으면 약탈 좀 하고 그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초원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조지아도 박살내고 막 그랬는데 이쪽에서 키예프가 여기 있죠. 요게 지금
저 우크라이나 키예프 거기입니다. 자, 근데 이쪽에서 자기들 공격하러 오는지 알고 막 저기 그러죠. 저 군사를 준비해 갖고 와요. 근데 이쪽에서 야, 우리는 너네하고 싸울 생각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둘러보러 온 거니까 갈래라고 얘기를 했는데 몽골군이요. 이 속여요. 이쪽에서 저 러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속이냐면 알았어. 그럼 가. 그렇게 하니까 본대는 먼저 이렇게 가고 뒤에 1000명만 남겨놓고 본대가 이렇게 갔는데 이 1000명을 몰살시켜버립니다. 몰살시켜버리니까 이 제베하고 수쿠타이가 돌아가다가 열이 받아서 다시 와갖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때 뭐 정말로 처참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요게 1차 원정이었어요. 1차는 그 호라줌 정벌을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2차 때는 여기 보시면 1차 서정 여기 있는데 빨간 거 뭐 요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자, 요렇게 돌아가죠. 자, 근데 2차 때는 아예 그냥 저번에 봤으니까 아예 그냥 대놓고 저 러시아 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요. 바로 치고 들어가서 모스크바, 뭐 키예프, 뭐 이런 쪽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은 같은 민족이었어요. 갈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몽골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이 모스크바 쪽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뭐 조금 저항을 안 했어요. 저항을 안 하고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몽골 앞잡이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근데 이 키예프 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항이 심했습니다. 자, 이 몽골인들 같은 경우는 저항하면 뭐 그거는 늙고 젊음을 안 가리고 뭐 어떤 때는 살아있는 거는 가축도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했다 그러죠. 진짜 뭐 가루를 내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자, 그래서 이 키예프 같은 경우는 거의 막 굉장한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 모스크바에 있는 뭐 모스크바 공국 쪽에 있는 얘네들은 우리 말 잘 들을게요. 뭐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납작 엎드렸어요. 그래서 이 몽골에서는 이 모스크바에 있는 뭐 그쪽 보고 야, 그러면 니들이 세금 얘들한테 세금도 다 걷어갖고 우리한테 바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모스크바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뭐 좀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걸 또 좀 숨기기도 하고, 자기들이 챙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힘을 키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좀 몽골 제국에, 이게 몽골 제국인데요. 자, 이쪽이 다 러시아 땅, 이쪽이 킵차크 칸국이라고, 자, 요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원나라는 여기 중국에 있는 게 원나라고, 이게 몽골 제국입니다. 이게 전체가 이게 몽골 제국이에요. 전체가 몽골 제국인데, 뭐 우리가 아는 원나라는 여기고, 뭐 이쪽에 몽골족들 같은 경우는 그랬다 그러죠. 맞이일수록 그 부모한테서 먼 데 있는 재산을 물려줬대요. 그래서 이 킵차크 칸국에 가 있는 게 그쪽이 가장 맞이고, 뭐 그랬다 그러는데 이러면서 이 몽골의 지배를 받아요. 몽골의 지배를 받으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모스크바 쪽이 조금 힘이 커졌던 겁니다. 자,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 시간이 좀 지나고 이 원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한 십몇 년 정도 있다가 이 킵차크 칸국이 아직도 그때까지도 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스크바가 한번 모스크바 공국에서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하는데 그랬다가 한번 된통당합니다. 된통당하고 또 뭐 꼬리를 확 내리고 그랬는데 뭐 그러다가 이 좀 몽골 쪽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이 저 모스크바 쪽이 좀 그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갈라진 겁니다. 몽골 때부터 갈라진 건데 자, 이게 지금 크림반도가 여기 있죠. 근데 이 참 우크라이나가 중간에 되게 좀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뭐 폴란드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땅을 반반 이렇게 나눠 가진 때도 있었고 하여튼 핍박이란 핍박은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몽골한테 잘못 보여갖고 그때부터 쇠약해져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이 저 구소련 이쪽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자, 이 구소련 때는 후르초프 때죠. 자, 그때 이 원래는 이 크림반도는 그 전까지는 러시아 영토가 맞았어요, 이거. 러시아 영토가 맞았는데
자, 그때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뭐 각 이렇게 자치국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자, 거기서 그냥 후르초프가 이게 여기 있잖아요. 자, 우크라이나가 여기 있고, 자, 그 바로 밑에 여기가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자,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접경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강원도, 경기도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같은 소비에트 연방이니까, 자, 뭐 강원도에다가 저쪽 여주를 강원도에 편입을 시키느냐, 경기도에 편입을 시키느냐,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편입을 시켰던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구소련이 붕괴를 해버리죠. 그리고 이 구소련이 붕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개 국가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그전에 구소련이 붕괴가 되기 전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로 편입이 됐으니까요. 자,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그냥 얘네들이 먹은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자, 근데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뭐 나라가 굉장히 많죠. 뭐 아제르바이잔, 뭐 에스토니아, 뭐 리트비아, 뭐 우크라이나 이렇게 그루지아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게 전부 다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갈라졌던 거는 러시아 서쪽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다 갈라졌어요. 동쪽에 있는 나라는 하나도 갈라진 게 없습니다. 다 이 구소련이 분리독립을 시켜줬는데 이유가 그런 거였죠. 저 서방국들 나토하고 국경을 맞대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완충지대를 두고 싶었던 거예요. 완충지대를 두고 싶었던 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보면 되게 좀 유럽 대평원이 이 러시아 쪽 가는 길이요. 이쪽이 독일하고 보게 되면 그냥 뻥 뚫렸어요. 뭐 산도 없고 장애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잘 달려갈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뭔가 국경을 맞대기가 싫고 완충지대가 필요했던 겁니다. 러시아가. 자,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많은 나라들을 좀 이렇게 독립을 시켰는데요. 또 그전에는 독립국가였다고 하더라도 뭐 헝가리, 폴란드 이런 나라들 전부 다 구소련 이쪽에 좀 영향력 하에 있던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들도 전부 다 나토를 가입을 하고 이쪽에 있는 나라들도 나토를 하나 둘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자, 그렇게 되는데 이 우크라이나도 야, 우리도 나토 가입할래 이렇게 돼 버리니까 자, 더 이상 완충지대가 없어진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생긴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게 13세기에서 18세기는 오스만 제국에 복속돼 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1783년도에 오스만 쪽에서 이 러시아가 뺏어왔어요. 자, 그래서 이 크림반도는 러시아 쪽이 됐다가 1954년도에 우크라이나에 편입됐다가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그냥 우크라이나 영토였는데 2014년도에 러시아가 군대를 몰고 들어갔죠. 군대를 몰고 들어가서 뭐 거기 점령을 해갖고 주민들한테 야, 투표하자 그래갖고 투표해갖고 이거 러시아 거 우리 거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이런 상황이었는데 참 이게 독일이 또 그전에 통일이 됐잖아요. 자, 이게 국제 정세가 변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북한하고요. 뭐 나중에 저는 진짜로 좀 빨리 이렇게 통일이 됐으면 하는 진심으로 그걸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독일이 통일이 됐죠. 그리고 91년도에 구소련이 붕괴가 됐습니다. 근데 이 구소련이 붕괴가 됐을 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네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자,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독립을 하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가 여기 있죠. 독일, 뭐 폴란드 이렇게 있고요. 자, 이 국가들이 전부 다 완충지대가 됐던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 같은 경우도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쪽 동쪽에서 몽골족이 쳐들어와서 한참을 몇백 년을 몽골한테 시달렸잖아요. 그래서 동쪽은 뭐 허허벌판이지만 좀 어느 정도 쫙 밀어서 평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쪽 서쪽 같은 경우는 만만치가 않잖아요. 만만치가 않은데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나폴레옹이 뭐 그쪽 좀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 쳐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독일도 통일하고 난 다음에 그쪽에 그쪽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난 다음에 또 러시아를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쪽, 러시아 쪽 같은 경우는 야, 이쪽도 좀 우리가 안심하고 살려면 어떤 완충지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러시아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은 나라들을 독립을 시켜서 완충지대로 삼았는데 이게 거의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의 없어졌다라는 게 이 러시아가 전쟁을 한다 하는 그런 명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뭐 완충지대 없다고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핵이 얼만데요. 핵이 얼만데. 그리고 뭐 이 유럽 쪽에 지금 뭐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 미치는 영향력이 얼만데. 자,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 그런 핑계거리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이게 서방의 영향력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요게 그때 구소련이 붕괴될 때 그런 약속을 하긴 했어요. 자, 여기가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고, 자, 모스크바가 여기 있고요. 자, 뭐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 뭐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쪽에서 이 독일도 마찬가지로 반 이렇게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동독, 서독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통일이 됐잖아요. 90년대에 통일이 되면서 그 다음에 저쪽이 구소련이 붕괴되다 보니까 러시아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긴 했어요. 말로 구두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구두로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나토 너네 더 이상 동쪽으로 오지 마라. 진짜로 이거 넘어오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그래도 못 믿어갖고 그 주변 서쪽에 있는 나라들 이런 것들을 독립을 시켜줬거든요. 자, 근데 이 독일이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았죠. 계속해서 이 동쪽으로 야금야금 이렇게 진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거도 있었어요. 러시아도 나토에 우리 나토에 가입 좀 시켜줘.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니네는 안 돼.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지금 분쟁의 이유, 러시아의 명분은 이거였습니다. 나토가 니들 분명히 동진을 안 하겠다라고 90년대 그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너네가 약속을 안 지킨 거 아니냐. 독일 통일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서 분리해 나간 나라들, 이런 나라들 전부 다 니네 나토에 다 가입시켰잖아. 그리고 지금은 우크라이나까지 가입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완충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전쟁도 그렇게 끝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 동쪽에 그 돈바스 지역 이런 쪽을 자치 공화국이나 이 구소련 친러 세력 요런 쪽에 정부를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서쪽은 우크라이나 쪽 이렇게 푸틴이 끝내고 싶은 거는 이렇게 끝내고 싶은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에서 밀려버리면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을 하게 되면 자, 거기에 딱 국경선을 마주하게 되죠. 근데 또 나토 규정을 보면요. 우크라이나가 이 분쟁이 있으면 가입을 못 합니다. 나토 규정이 현재 규정이 있는 분쟁이 있는 그런 국가는 나토에 가입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토 그다음에 완충지대가 사라진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라우마 나폴레옹한테 침략을 당하고 히틀러한테 침략당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죠. 자, 근데 여기다 대고 우크라이나가 나 나토에 가입할래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그다음에 나토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래 오면 좋지 이런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런 좀 분쟁이 생기는데 결국은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가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 거예요. 자, 푸틴이 그렇게 한다 그러죠. 시진핑이나
바이든 같은 경우는 자기랑 동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푸틴이 어디 이렇게 다른 나라 정상을 만나러 갈 때 뭐 가는 데는 자기가 직접 가는 데는 중국이나 뭐 요번에 시진핑한테 갔었죠. 올림픽에 초청받아서. 그리고 미국 이 정도는 가는데 다른 나라 정상들 같은 경우는 예, 그쪽으로 부른답니다. 요번에 마크롱 대통령도 갔잖아요. 갔었고 그다음에 또 이 푸틴이 정상들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도 뭐 2, 30분씩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는 기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미국이나 중국 뭐 이런 쪽하고 대등한 관계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우리 러시아의 아래에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결국은 이 러시아가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 그런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자, 이 전쟁이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분명히 각국마다 손익계산서가 있겠죠. 자, 바이든은 지금 뭐 이 인플레이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완전히 전쟁이 안 난다라고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뭐 지금까지는 바이든이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괴롭히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지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자,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운이 감돌잖아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유가도 거기에 대체제 성격이 있으니까 막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죠.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조금 주판을 잘 튕기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받았을 때 유럽은 굉장히 타격이 있죠. 뭐냐 하면 유럽 쪽에 수출되는 천연가스가 40%가 이 러시아 쪽에서 가니까요.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계산서를 튕길 수 있냐 하면 다르게 튕길 수 있습니다. 자, 이 LNG 천연가스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자, 그리고 이 미국의 천연가스는 아시아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러시아 쪽에서 유럽 쪽의 천연가스는 러시아에서 공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경제 제재를 하게 되면 자, 이 천연가스 수출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는 야, 에너지는 제재하더라도 제재 대상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에너지를 제재 대상에서 빼면 러시아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죠. 자, 그래서 제재를 하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을 제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유럽에서 쓰던 그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들 이런 것들은 어디서 공급을 하겠습니까? 미국이겠죠. 자, 미국에서 공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신경 쓰이는 거는 그런 부분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되게 신경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이란 핵 협상 이런 것들도 갑자기 나왔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전에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아마 이란 핵 협상은 되게 잘 될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자,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도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물가가 조금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면 그렇죠. 그 상태에서 러시아를 제재를 해서 러시아산 LNG를 유럽에 못 팔게 한다라면 그 시장은 전부 다 미국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전쟁 안 나 이렇게 막연히 안심하고 있을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뭐 푸틴 같은 경우도 경제 제재를 받게 되면 굉장히 타격이 심하겠죠. 근데 얘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중국 쪽으로 판매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푸틴 같은 경우도 야, 잘못하면 경제 제재를 받을 수도 있겠는데 어떤 대안이라도 조금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하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에 가서. 자, 중국 쪽에 공급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자, 근데 푸틴은 지금 현재 상황이 가장 즐거울 거예요. 긴장 상태. 그러니까 뭐 이 긴장 상태가 끝나버리면 가스 가격이 안정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가 조금 오래 이렇게 지속이 된다라면, 그렇죠? 천연가스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고 러시아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판을 어떻게 튕기느냐. 미국이 아마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자, 그 유럽 쪽 시장, LNG 시장 이런 부분들도 조금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각한 에너지난에 직면하게 될 거고요. 자, 신흥국 쪽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쪽. 자, 이런 쪽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하잖아요. 천연가스 가격, 유가 급등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자재를 들여와 갖고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잠깐 동안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관련 기업들 이런 쪽에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원유만 하더라도 선물 형태로 거래하잖아요. 내가 6개월 뒤에 받을 걸 지금 가격으로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재고자산 평가 이익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어서 잠깐 동안은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유가나 원자력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게 된다면 제품 가격으로 반영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제품 가격이 비싸지면 예전만큼 그렇게 수요가 많이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시중에 돈도 유동성도 줄어들고 있는 그런 국면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수출이 감소하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최악의 경우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뭐 그런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죠. 24일 날 외교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미국 토니 블링컨 장관하고 러시아 외무장관하고 회담이 있어요. 회담이 있고 여기서 아마 오늘 뉴스가 나왔죠. 오늘 장중에 뉴스가 나왔는데 바이든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라는데 아마 의제를 여기서 다룰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부분들은 전부 다 공격하지 않았을 때 얘기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쪽이 돈바스 지역이 포탄이 막 날아다닌다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은 명분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하는데 명분이 있어야죠. 그리고 가짜 깃발 작전이라는 거 자기들이 자작극이죠. 자기들이 공격을 하고 공격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명분을 삼아서 공격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고요. 자, 우리는 뭐 그냥 그 정도면 괜찮을 겁니다. 돈바스 지역 그쪽을 친러시아 쪽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빠지는 그 정도면 괜찮을 텐데요. 만약에 러시아가 키예프를 공격을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또 뭐 뉴스들 나오는 거를 또 이렇게 면밀히 좀 보면요. 이 러시아 쪽에서 살생부를 만들어 놨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뭐 이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뭐 나오는 뉴스들 다들 이렇게 보면서 뉴스가 워낙 엇갈려요. 뭐 러시아 쪽 같은 경우는 뭐 철수했다 그러는데 저쪽은 오히려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돈바스 지역에서도 저 우크라이나 쪽에서 공격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 매체에서는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야 쟤네들을 우리 공격했는데 우리는 오해받을까 봐 공격도 안 하고 있다. 우리는 반격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가 조금 지나고 나면요. 아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긴장의 끈을 좀 놓지 말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해인이라는 종목인데요.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근데 되게 작은 기업입니다. 되게 작은 기업인데 뭐 작지만 강한 기업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리죠. 올해 같은 경우는 위기 극복 3년 차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그러니까 지수에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힘든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개별주 쪽에서 매매를 하는 게 이런 시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뭐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해인, 그렇다고 뭐 대형주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종목별로 다 틀린 그런 모습일 거예요. 자, 이 해인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자, 뭐 어제 종가 기준으로 되게 작은 회사죠. 시가총액이 742억 정도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근데 캐터필라 국내 딜러 업체예요. 자,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딜러 업체는 이 해인밖에 없으니까 뭐 캐터필라 쪽에서 들어오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이 해인을 통해서 유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이 수익성이 좀 되게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올해 순이익이 상당히 좀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차트를 여기다가 제가 조금 캡처를 해놨는데요. 자, 보시면 일봉, 주봉. 자, 지금 요거는 주봉입니다. 요건 주봉인데요. 자, 지금 뭐 거의 움직임이 없었으니까 일봉도 비슷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게 이평선이라는 게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수렴했다가 확산했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게 이동평균선하고 주가의 속성인데요. 자, 지금 주봉상에 거의 좀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좀 보시면 지금 120주 이평선하고 120주 이평선, 60주 이평선, 5주 이평선, 주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거의 한 점에 모였습니다. 지금 요건 주봉인데 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점에 이렇게 한 점으로 수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주가가 수렴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게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를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이런 부분들 이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도 그렇게 좀 큰 기업에 비해서 좀 대형주들에 비해서 실적에 대한 신뢰성들 뭐 이런 것들도 깊이 가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살펴보긴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가총액 700억짜리들 요즘 뭐 한 3년 연속 적자 나고 4년째 적자가 이렇게 나면 관리 종목에 편입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계좌를 열어보시라고. 그리고 그런 종목이 있으면 바로 정리하고 나중에 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요거는 상당히 좀 흑자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기업이니까 뭐 그런 걱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특별한 모멘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히토류 관련 모멘텀이에요. 자, 뭐 자회사 중에 해인자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해인자원이 바로 이 히토류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이 히토류가 미중 분쟁에 뭐 상당히 중국 쪽의 무기로 이렇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웬만한 투자자분이면 다 아실 겁니다. 자, 지금 이 히토류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이래요. 보시게 되면 히토류 가격, 이게 중국 쪽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중국 쪽에서 나온 자료인데, 자, 2001년도 2월 18일 날 히토류 가격이 지수죠. 자, 이게 214포인트 정도 됐었습니다. 214 정도 됐었는데, 자, 지금 올해 2월 15일 날 기준으로 462.75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히토류 가격이 더블 올랐다라는 얘기네요. 참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이 히토류 광맥이 발견된 지역을 보게 되면 남한에는 여기 홍천에 있네요. 홍천에 있고, 그다음 여기 충주에 있고, 그다음 지금 요 그냥 동그라미 친데 이런 데는 지금 연구 조사가 진행 중인 지역인데 서산, 무주, 하동, 언양, 울진, 단양, 양양, 고성, 철원, 연천. 자, 요 정도가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그런 지역입니다. 자, 뭐 거의 광맥 있는 데는 홍천하고 충주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에는 뭐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지금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 순위를 보게 되면요. 중국이 8,900만 톤. 가장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북한 이거 부러워요. 자, 북한이 한 4,800만 톤 정도 됩니다. 야, 이거 통일되면 우리도 좀 꿀일 것 같아요. 뭐 통일이 쉽게 되진 않겠지만.
이거를 같이 개발만 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예, 우리나라 기술로 이쪽도 발전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쪽들 해갖고 같이 뭐 잘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어렵네요. 자, 그리고 러시아가 한 2,100만 톤 정도 이게 또 히토류가 매장이 돼 있습니다. 자, 러시아보다 한 2배 정도 되고요. 야, 땅덩어리에 비해서 북한이 엄청나게 많은 히토류를 보유하고 있대요. 자, 뭐 여기 보시게 되면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된 지역이 다 히토류가 묻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미국이 한 1,400만 톤 정도 되고, 자, 그다음 뭐 호주가 조금 있고, 자,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딱 봐도 히토류가 상당히 뭐 중국 손에서 그냥 가격이 좌지우지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히토류 관련되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지난주에 EJ를 할 때 제가 첫 추천주로 말씀드린 게 T플렉스였죠. 자, 그거를 목표가를 4,800원을 드렸는데 오늘 4,720원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좀 밀렸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히토류 관련 종목이었어요. 히토류 관련 종목이고, 자, 지금 다른 것들, 에너지 섹터들 이런 것들은 제가 전에 안 올랐을 때 그때는 GSE나 대성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이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투자의 신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또 계속해서 방송 출연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말씀 안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올랐잖아요. 지금 쫓아가갖고 잘못하면 고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히토류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안 움직였어요. 자, 아까 뭐 이 해임만 보더라도 거의 움직임이 없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또 이거 중국 올림픽 끝났잖아요. 그리고 미국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서 으르렁거리고 히토류 관련돼 갖고 관심이 좀 시장에 받게 되면 그땐 지금 가격 아닐 겁니다. 그땐 더 올라 있을 거예요. 그때 관심 갖지 마시고 그럴 때는 잘못 들어가면 물립니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그게 남는 겁니다. 혹자들 그렇게 얘기하죠.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못 팔는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또 자식한테 물려줄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후회할 짓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거를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뭐 이렇게 살펴봐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가장 쉽게 투자를 하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도 하는 겁니다. 가는 게 더 갑니다. 아니에요. 더 가는 것도 있지만 한창 간 종목들 10종목 한번 놓고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두세 종목은 가는데 7, 8종목은 빠져요. 그런데 얘기하는 건 두세 종목 간 종목, 그 종목만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히토류 관련되는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T플렉스만 봐도 좋죠. 뭐 2자리 이상 수익은 나왔을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요게 대부분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이 재무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보시게 되면 뭐 괜찮은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익은 좀 들락날락합니다. 자, 2019년도에 되게 좋았었네요. 2020년도에는 2019년도보다 조금 안 좋았는데 2021년도는 2020년도보다는 조금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게 현금 흐름표에서 되게 좀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이거를 조금 악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영업이익만 봤을 경우에는, 뭐 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작은 기업들은 마사지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갖고, 우리 계열사에다가 뭐 물건 오고 가고, 돈도 오고 가고, 그런 게 아닌데, 계열사를 통해서, 야, 물건 납품했다 그래? 뭐 그리고 돈 받았다 그래?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충 나와요. 자, 근데 올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진짜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시가총액 700억 정도 되면 그쵸? 뭐 그렇게 고민을 안 하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배당도 한 60원 주네요. 배당도 60원 정도 주는데, 자, 이게 지금 뭐 주가가 뭐 5,800원 정도니까
한 1% 정도, 그 정도 남짓 배당을 주는데 시가총액 700억짜리가 배당을 준다라는 게 이게 대단한 거죠. 자, 그리고 PBR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 지금 저때 2020년도 기준으로 0.57인데요. 지금 그거보다 훨씬 낮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지만 그렇게 별로 겁낼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모멘텀은 있는데 히토류라는 모멘텀은 있는데 주가는 못 올랐다. 그러면 충분히 사서 기다려 볼 만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종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영업 환경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에 작은 시총 대비해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지금 올림픽이 끝났죠.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자, 근데 패럴림픽을 하긴 하는데요. 자, 이 패럴림픽까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또 지금 미국이 러시아 쪽하고 좀 시끄러운데요. 만약 이 부분이 또 조금 정리가 되거나 그렇게 된다라면 또 중국 쪽을 또 때리겠죠. 자, 이 미국은 중국을 계속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때리면 지지율이 올라가요.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그 지지율은 11월 달에 중간선거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미국이 또 중국을 때리게 되면 중국은 히토류 갖고 또 협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투기적인 탄력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EJ에서 추천주로 드렸던 종목들, 그것도 목표가를 4,800원을 드리긴 했는데요. 그 4,800원 넘어가도 좀 보유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좀 한 번씩 되게 상한가도 가고 끼 있게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특히 이 해인 같은 경우는 전혀 오른 게 없으니까 충분히 사서 기다려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다음은 시장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나스닥 일봉이에요. 나스닥 일봉인데 보시게 되면, 자, 오늘 저녁은 미국이 휴장입니다. 오늘 저녁은 미국이 휴장이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여기 전저점 근처까지 내려온 주가예요. 전저점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자, 여기서 오늘 저녁에 좀 지나가고요. 내일 또 우크라이나 쪽하고 어떤 분위기가 될 것이냐, 공격도 안 하고 조금 유화적인 그런 분위기가 돼 간다라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쌍바닥 패턴을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까지 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저녁에는 없고 내일 있으니까, 자, 내일 저녁 시장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 사태도 어떻게 돼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짐작이 갈 수 있을 거고요. 자, 지금 가장 좋은 형태는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기록하고 좀 조금 올라주게 되면 말씀드렸던 이 22평선 자체도 돌아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변곡점에 와 있는 상태고요. 자,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자, 조금 좀 오늘도 빠져서 시작해서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자, 22평선을 계속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난주에 진시진에서도 돌파 시도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중요한 거는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안착이 되게 되면, 그렇죠, 이제는 진바닥을 봤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투자 전략은 지금 가장 단기적으로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건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자,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다라면 인플레이션이나 긴축 우려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그런 움직임이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은 누구도 모르죠. 푸틴의 머릿속에만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런 희망을,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최악의 경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위기 극복 3년 차입니다. 지수에 기대할 거는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지수가 이렇게 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얕게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전저점을 깬다든가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의 방증일 겁니다. 자, 전저점, 지지선 이탈 시에는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 부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1시간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시간은 빨리 갑니다. 자,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